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했죠. 그런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매우 환영하는 인파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586 정치인들이 송 전 대표를 두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모습 국민들 눈살 찌푸러진다라는 비판이 오늘 조간신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유는 묻지 말고 돈을 요구하고 다녔다라는 정황도 새롭게 제기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귀국장에서 어떤 일성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프로미스, 동아일보 4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작전명, 프로미스, 약속이란 뜻이죠. 수단 우리 교민 28명을 820km나 되는 거리를 버스로 이동시켜서 대한민국 수송기에 탑승케 하는 이 작전, 기적과도 같은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수도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 공항까지 무력 충돌, 검문 검색 등 숱한 난관을 뚫고 작전명 프로미스 작전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한때 이 버스 고장이 나는 위기도 있었는데 이 위기를 잘 뚫고서 이 작전을 멋지게 수행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민들이 안전이 확보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100년. 100년.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일면에 쓰고 있습니다. 100년. 윤 대통령, 일본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하나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과거사, 과거 갈등에 더 이상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라는 대통령의 인터뷰 취지 도중에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하냐라는 이 표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고요. 여당에서는 할 말은 한 거 아니냐, 취지를 봐달라라는 입장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환호.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환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야, 송 청렴하다. 조선일보는 586 정치 그 끝까지 갔다, 바닥까지 갔다라고 매우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내의 586 정치인들이 집도 없고 청렴하다, 물욕이 없다 등등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렴하다라는 근거 없는 환호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송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항변들, 이쯤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86 용퇴론이 고개 들지 않을까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소신, 경향신문 5면입니다. 멈추지 않는 태영호, 김구 폄훼 논란에 내 소신이다. 이쯤 되면 윤리위도 갖춰졌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할 것인가 말까에 대한 윤리위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를 면전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적하는, 저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강한 비판의 발언을 한 건데 나는 누구처럼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인데요. 명백히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듯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사 전문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용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청렴하다, 물욕이 없다, 결백하다. 누가 송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라는 식의 두둔,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떨까요?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귀국장의 환호, 송 전 대표는 정작 모르는 사안이 많아 보입니다.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야당 탄압을 이게 송영길 전 대표 발언이 굉장히 책임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냥 수사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박정호 의원님, 네. 송영길 전 대표 나를 당장 불러달라, 내가 정치적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이 녹취록에 언급되는데도 나는 돈봉투 전혀 모른다. 그 내지 그 앞에서는 뭐 이정근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송영길 전 대표 말은 말이지만 사실 막상 따져보면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저는 나는 모른다. 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렇게 전략을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략을 잡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형식과 내용을 분리해서 형식에 대해서는 마치 굉장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척, 예. 그리고 이 건과 전혀 관계 없는 척,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는 듯한 외형적인 모양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나는 모른다, 글쎄 사안을 더 봐야 된다, 뭐 녹취까지 다 나오고 증거가 분명한 것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황에 대해서 대강을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잘못했고 여기까지는 내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는 부분,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내용적으로도 맞게끔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형식적인 것, 내용적인 걸 전혀 분리해서 예. 저는 마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양심적인 정치인인 양 모양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가거든요.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관계없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라,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해서라도 좋은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담합니다. 여당에서는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나가봤자 뭐하냐, 말뿐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박정호 의원님, 그거 아니겠어요? 녹취록에서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어, 송영길한테 얘기했는데 잘했다 했다 이성만한테 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 모른다고 주장하시지만 뭘 처리하셨습니까? 라든지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이 의원회관 돌아다니면서 소위 돈봉투를 뿌렸다는데 잘했다 칭찬하셨다는 녹취록이 나왔는데 뭐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신 겁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해줘야죠. 그냥 검찰은 나를 불러라 이런 얘기만 한다. 말뿐이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런 뜻이죠. 검찰은 수사를 하는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송영길 전 대표의 주변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으면 검찰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할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공항에서 지금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했다, 많은 부분을 처리했다는 어떤 의미고, 그다음에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은 저런 거다라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내용적으로 설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송구한 부분 아니면 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서 얘기해야지 그냥 외형적으로만 마치 본인이 정치적으로는 탄압을 받고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는 척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는 저는 그냥 겉모양만 만드는 그런 제스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아직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작 송 전 대표가 모른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당 박정하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을 제가 캐치한 게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마 수사 전문가셔서 저랑 똑같이 캐치하셨을 듯 싶은데 일단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다 라는 발언을 파리에서부터 한국까지 계속 쓰거든요.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다. 이 말은 나는 모른다 라는 말과 같지는 않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좀 상황을 좀 파악해 보고 라는 말이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돈봉투 의혹과 좀 무관해 보이고 도대체 이거 나 모르게 이것들이 어떻게 좀 돈봉투를 뿌린 거가 라는 느낌도 주는 묘한 표현인데 이걸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 들어가서 좀 상황 좀 파악해 보고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캐치하셨습니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한마디 해놨고 던져놨다가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계속 모르쇠로 갈 거예요. 이제 부인을 하는데 사실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녹취록을 들어보면 증거가 있든 없든 저건 송영길 대표도 돈도 뿌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시, 권유 이런 거에 가담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법적인 거하고 또 녹취록은 다를 수 있죠. 예. 법적인 건 이제 증거를 가지고 말하라고 하니까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건 저는 이제 100%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잘 알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나온 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 근데 이게 책임을 지겠다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잖아요. 적어도 들어왔으면 어느 범위에 내에서 인정을 하고 어느 범위에서 나와 상관이 없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앵커가 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상황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뭔가 나중에 이제 도망갈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볼 수밖에 없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예. 지금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정현 전 부총장은 뭐 검찰이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정근. 예, 아무도 지금 나 받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누가 양심선을 하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녹취록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 법정까지 끝까지 가서도 이제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뭐 유죄 선고받으면 할 수 없고 뻗어볼 수 있는 한 끝까지 나는 가보겠다 이제 그런 취지고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저런 뭐 자진 탈당하겠다 귀국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왜 칭송하는지 이유가 모르겠어요. 예. 범죄 혐의자 아니에요? 범죄 혐의자는 당연히 국내 들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칭송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고 내가 안고 가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내 송환이 아니죠. 국내 자진기구했지만 예. 저건 송환된 거랑 비슷해요. 민주당 내에서도 안 오면 가서 끌고라도 와야 한다. 이제 그러니까 교양된 목소리에 있고 자기도 막다른 골목에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고 본인이 자진해서 처음에 또 문제됐을 때 바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본인이 여러 가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찾아내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의지, 예. 검찰의 수사의 능력 이거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높은데 전재수 의원님, 저 귀국장에 모인 송영길 청렴하다, 믿는다, 송영길, 선당후사 송영길 화이팅! 이라는 찬사가 오늘 많은 조간 신문들에서는 국민들 보기에 불편하다. 그리고 당내에 있는 586 동료 의원들의 집 없으니까 무력이 없다라는 식의 사실은 설득력 떨어지는 두둔도 국민들 보기에 불편하다.
라는 지적이 많은데 혹시 뭐 당에서 동원한 건 아니죠?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동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송영길 대표를 아마 개인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SNS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모이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마 응원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일부 지지자들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을 하자면 저런 것이 또 당내에서 또 뭐 송영길 대표를 또 이제 뭐 무력이 뭐 없다는 둥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종국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송영길 대표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송영길 대표를 정말로 저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말씀, 그러한 행위들이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역으로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면 송영길 대표에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송영길 대표가 어떻든 조기 귀국을 하고 탈당을 하고 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인사참사, 외교참사 또 집권여당 소속의 최고위원들 막말을 해도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5번을 하고 인천시장을 하고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탈당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만 지겠다라고 하면서 재판까지 가는 여러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는 저런 모습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최근에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책임지는 자세다. 그런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도 예.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 주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는 중진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송 전 대표가 이른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대한 질타의 여론이 민주당 안에서도 있는데 또 다른 민주당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 찬사가 쏟아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앞으로 그러한 반응들은 그동안의 송영길 대표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부적으로 평가해온 사람들의 차가운 어떤 그 반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인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전당대회 이전과 이후가 다르더라 이렇게 사실은 무 자르듯이 이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선거 전에는 상당히 많은 요청을 하다가 선거 끝나면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정건 또 우리 그 감사협회장을 했던 강내구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이미 제가 보니까 2018년 이후 예. 그 만들어져 왔던 형성된 관계라고 본다라면 상당히 이번 일로 인해서 일종의 또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한번 송영길 대표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송영길 개인에 대한 평가 이런 차원보다는 이 사건을 예. 민주당 전체 혹은 586 정치인 전체가 집단적인 반성의 계기, 성찰의 계기로 삼지 않고 저 사람 개인이 뭐 집이 있니 없니 뭐 좋은 사람이니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범죄 피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좋아.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책임 있는 대한민국 야당 정치인들의 반응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지적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김기현 대표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집안에 불이 났는데 홀로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송 전 대표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책임한 생얼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 당선 후 당직에
녹취록의 주인공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입니다. 그 가운데 이거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여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묘하게 이 패션 스타일이 닮은 거 아니냐라는 아주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글쎄요. 자, 뭐 정장 입고 책 들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외투를 들고 붉은 원서를 이제 들고 있는 모습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출국 사진과 닮은 꼴이다라는 일각의 좀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든 책 색깔도 빨간 원서예요. 물론 책 종류는 다릅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평전. 송영길 전 대표 귀국길의 손에는 이 원서가 들려 있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전혀 뭐 사안의 본질과는 관계 없지만 저는 뭐 전혀 뭐 닮아 보이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뭐 두 개 공통점이 있네요. 빨간 책이라는 거. 빨간 책. 전쟁에 관한 책이라고. 전쟁에 관한 게. 예. 사실은 뭐 한동훈 장관은 이제 펠레폰네토스 그 전쟁에 대한 거고. 예. 이것은 이 책은 지금 이제 로베르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이론 물리학자인데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이 실제로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에 많은 사상을 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예. 그래서 수소폭탄 만드는 걸 반대하다가 좌파로 몰립니다. 그래서 소련 스파이로 이렇게 돼서 결국 후덤으로 죽어요. 다만 이제 2022년에 복권이 됐습니다. 소련 스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운명인데 아마 이제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본인의 사명이 아직까지 조국의 통화와 평화에 남겨져 있다. 예. 이 소위 말하는 원자폭탄의 아버지의 평전을 읽으면서 사실은 핵과 관련된 경쟁이 굉장히 인류에게 평화에 독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에게 더 원자폭탄 같은 이슈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진을 보면 대비가 되죠. 일단은 하나는 출국하는 사람이고요. 네. 하나는 귀국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는 범죄자를 쫓는 자고 하나는 도망가는 자고. 그런데 굉장히 어떤 정치적 멘탈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난리 났어요. 그러면 저 책을 가지고 들어올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핵 전쟁 억제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백팩 들고 있잖아요. 예. 그 책을 저 배낭 안에 넣고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나올 때 많은 지지자 또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카메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나는 자진 탈당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정치 미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책을 백팩에 넣지 않고 손에 들고 나옴으로써 뭔가 메시지를 주고 그렇군요. 향후에 있어서 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 이게 정치가 어떻게 보면 쇼맨십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어떤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겠다는 그러한 내면적인 그런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저런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송영길 전 대표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가방에 넣지 않고 읽던 책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겠죠.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유는 묻지 말라며 돈을 빌리고 다녔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 이정근 전대 앞두고 앞으로 서운하지 않게 할 테니 자세한 이유를 묻지 말라며 돈 빌리고 다녔다. 워딩이 굉장히 수상하죠, 사실이라면. 앞으로 서운하지 않게 할 테니까 자세한 이유는 묻지 말고 돈 좀 빌려줘. 전형적인 수상한 멘트입니다, 사실이라면.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살포 금액은 9,400만 원을 넘어서 억대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이것도 뭔가
그 강내구 감사 등에게 전수받은 엑기스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야, 이유는 묻지 마. 이유는 묻지 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 좀 빌려줘. 앞으로 서운하지 않게 할게. 뭐 전형적인 멘트 아닙니까 이거? 100만 원 달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500만 원은 줄 거다. 엑기스가 라고 하는 알려주시네. 엑기스하고 똑같은 건데요. 저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공항에서 저렇게 빨간 원전 들고 다니면서 당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확인된 금액이 9,400만 원입니다만 오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서울신문 기사는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한 사람들의 멘트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달라고 해서 준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숨어서 달달달달 떨고 있고 언제 나한테까지도 올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합치면 저는 9,4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넘는 이 9,40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송영길 전 대표는 무력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이렇게 칭송하고 공항에서 박수치면서 송영길 환호하고 이럴 일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떳떳하게 조사받겠다 아니면 나는 모르는 거다라고 할 일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민주당 중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당의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거 좀 냉정하게 보면서 민주당이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건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 경각심을 갖고 좀 쳐다봐야 될 일이라고 봐요. 돈으로 선거 결과를 없애버린 거예요. 매수해버린 거. 그다음에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이 해놓은 게 국민들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그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엄하게 쳐다보면서 대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당이지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좀 충원드리고 싶어요. 예, 요 보도는 서울신문이 직접 취재한 의혹인데 당시 전당대회 민주당 안팎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들은 전언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물어야 돼요. 매사에 아무리 어려운 사이고 뭐 힘든 시기고 중요한 시기를 하더라도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왜? 요거를 해야 되거든요. 묻지 말고 일단 돈 좀 빌려줘. 앞으로 서운하지 않게 할게. 왜? 물어야 돼요. 안 물은 사람들이 지금 의혹에 다 연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정건 씨는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근데 출마도 하고 또 이제 지구당 위원장도 맡은 분이 여기저기 돈을 구걸하러 다녔다. 그리고 나중에 뭐 잘 챙겨주겠다. 저는 이분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비즈니스의 도구로서 정치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비즈니스의 도구. 비즈니스 도구로서 정치를 이용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정건 씨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저도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제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통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를 굉장히 부풀려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그 관계를 되게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재수를 한두 번 봤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는 전재수 내 동생이야 엄청나게 친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정치를 공익적 활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자신의 이속을 챙기고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 자신의 어떤 로비스트로서 어떤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써먹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익이 아닌 사욕,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써먹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마침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1심 법원 판결에도 이정건 씨를 정치인이 아니고 로비스트로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반이 정말로 이게 좀 황당한 일, 상당히 좀 없어져야 될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명백한 법적 책임,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정건 전 부총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었을 때 공동 발의한 법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2001년 초선 의원 시절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등의 금품 제공 시 처벌한다. 정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22년 전 초선 시절에 사실은 본인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등의 금품 제공 시 처벌한다라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개정 이후 공정한 경선위에서 김형주 의원님, 네. 이게 너무 공교롭게 2001년 본인의 초선 의원 때 발의했던 법안이면 사실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초선 국회의원의 초심이잖아요. 나의 초심, 송영길의 당시 초심은, 초선 의원 송영길은 전당대회 때 금품 살포하는 구태, 이거 강력하게 처벌하고 막겠다라는 초심이었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초심은 과연 어디 갔는가 안타깝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16대인데요. 2001년. 그때 16대 국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돈 선거를 없애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공영제가 생기고 선거를 했을 때 전체를 15% 이상 얻으면 보전하고 또 당내 선거에도 실제적으로 보면 비례대표도 2번 이상 못하게 하고 그거 다 돈 문제와 관련돼 있고 지금도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고통받게 한 원인이 된 것도 지구당 후원에도 없앤 게 16대예요. 아, 그렇군요. 오세훈 전 의원하고 같이 그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개혁적이고 돈 안 되는 금품 받지 않는 선거로 변화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16대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송영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저런 법안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그것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본인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그때 다 16대가 소위 젊은 피 수요일로 들어온 젊은 선거인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돈 없는 정치인을 위해서 돈 안 드는 선거를 또 깨끗한 선거를 지향했는데 그들이 20년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경종을 울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딱 20년이잖아요. 2001년이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표적인 586 민주화 세대 출신의 정치인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586 정치인들의 모습을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586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물론 송 전 대표의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돈 안 드는 선거, 청렴한 정치라고 얘기는 했지만 속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돈을 통해서 60년대나 통했던 막걸리 한 통, 고무신 한 짝 이런 거와 통했던 이런 선거를 획책하고 그를 위해서 돈을 여기저기 갈취해왔던 이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다만 한 가지 제가 확인 못한 거 하나는 2001년 당시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똑같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세월이 흘려서 그때는 정말 청렴하게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부끄러운 586 정치인, 586 세대 민주화 정치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송 녹취록에 의하면 최종 위치에서 돈 봉투 조달 지시 직접 돌린 것이 명백하다며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대의원제 폐지한다. 통사태 야당의 진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대의원제 축소 주장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문석이 나왔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원인으로 대의원제가 문제다라고 지목하면서 내심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는 지렛대로 쓰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말고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인데 글쎄요. 들어보시죠. 녹음 파일상에 이제 송영길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캠프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의원들 전수조사라든지 바른 접근 방법이라 보지 않고요. 예.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 그러려면은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죠. 검찰의 수사에 맡겨놓으면 엿가락 늘어지듯이 수사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이 검찰 못 믿겠다 깔때기론 네, 다시 좀 갇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예. 왜냐하면 당대표는 민주당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당이 자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기력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비판했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이 원내대표에도 출마하는데 또 검찰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수사기구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저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서부터 굉장히 강성발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국민의 시각이랄지 합리적, 상식적을 벗어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네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할 때도 민주당이랄지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사건은 내년 총선까지 가져갈 것이다, 검찰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검찰이요, 수사가 무르익이고 성숙이 되면 기소 여부를 결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옛날에 뭐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무혐의를 김건희 여사에게 6번, 7번 올렸는데 중앙지검장이 반려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범계 의원의 이야기는 엿가락처럼 늘어져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를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원도 10명 이상이고 또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이 한 70명, 90명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불러야 할 거고 또 부르면 대부분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이제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또 뭔가 특검하자는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뭔가 모락모락 연기를 좀 피우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과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검찰의 신속한, 정치적 고려 없는 신속한 수사를 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진정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박범계 의원은 지금도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의 기획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녹취록이 명백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검으로 가자고 할지 현재의 어떤 검찰의 수사를 굉장히 정치 기획으로 몰아가서 뭔가 민주당의 봉착한 위기를 좀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들죠.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두둔하는 일부 586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집이 없다라며 무력이 없다라는 걸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이번엔 민주당의 대의원제를 지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구조와도 관련이 있고 대의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아니겠냐, 개선이 논의될 것이다 라고, 이건 제도의 문제도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의원제 지도, 대의원제 지적. 개딸 등 강성 권리당원들도 그간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해 오고 있던 터였습니다. 철험회 소속의 한 의원도 돈봉투 문제는 대의원제 때문이다, 지난 20일 의원총회. 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개선 얘기 꺼냈더냐라고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권리당원제는 민주당의 전통이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당원 중에서 활동 기간이 길고 민주당의 당비 납부 기간이 긴 고참 당원들을 중심으로 권리당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의원 제도가. 하지만 이 권리당원은
한 달에 1,000원씩 6개월만 납부하면 권리당원이 되죠. 그래서 이 개딸 등 신규 민주당 당원들이 주축으로 돼 있습니다.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면 이 같은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돈봉투 의혹으로 당이 시끄러울 때 얼렁뚱땅 개딸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돈봉투 의혹은 대의원 제도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의원 제도 때문에 전체가 다 돈봉투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 그 내부 그 규정을 보면은 대의원 한 사람이 사실은 권리당원 50 내지 60명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대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냐 저렇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50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영향력은 미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게 일부의 문제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단과 처방을 사실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진단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전체 문제 중에서 대의원 제도가 갖고 있는 부작용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대의원 한 사람 포섭하면 권리당원 50명 포섭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대의원의 혈안이 돼서 대의원을 포섭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는 쳐도,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는 쳐도 목적이 처방이 이렇게 해서 이 틈에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개딸들의 민주당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제대로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일부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침소봉대해서 전체를 마치 또 다른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는 저는 의도가 순수치 못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는 것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한번 깊이 고민해야지 이렇게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를 땜빵하듯이 이렇게 처방하는 것들은 영원히 뭔가의 정의를 찾아가지 못하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봉투 사건이 대의원 제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입니다. 논리적인 비약이다. 왜냐하면 예. 이번에 돈봉투 사건이 있기 전에도 대의원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대의원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돈봉투 사건이 없었냐? 왜 이번에만 있냐? 이런 논리적 모순에 처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당히 비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제도는 그 정당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당법상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법상의 대의원을 2개끔 돼 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없애게 되면 정당이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법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당대회 때마다 당내 이런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의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주당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상설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하자면 당내 투표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반 권리당원들과 어떤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의 논의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정당법상의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돈봉투 사건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익명의 민주당 초선 현역 의원이 그러니까 온건파인데 당이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당이 어려우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온갖 곳에서 다 튀어나와요 라는 말을 저에게 정확한 워딩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주 의원님. 때는 요때다. 글쎄,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그 현대 민주주의가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같이 말하자면 일반 기관당원, 권리당원의 어떤 표의 등가성을 강조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의 하이어라키, 대서와
권위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해서 없애버린다면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폐해가 일어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대의원 선출 과정을 통해서 민의를 좀 체계 있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일반 기관 당원들을 많이 확보한 당파들이 항상 이기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아갈 수 있거든요. 그냥 인기 투표돼 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뭐 민주노총이나 다 흐름이 어떤 개파 투쟁으로 가고 다수 참여하는 사람만 무조건 이기는 결과가 뻔한 어떤 그런 어떤 대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무력이 없다라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칭찬을 두고 민주당의 중진 이상민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는 거죠. 김민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무력은 없는 걸 내가 보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지금 무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봉투가 주고받고 한 문제가 뭐 개인이 무슨 무력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닌데 이런저런 말씀들이 사태의 본질을 더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의 핵심 인물인데 그분을 지금 미화해야 될 상황이 아니죠. 여기서 무력이 왜 나와? 라는 중진의 질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랄까 이 정치가 희화화된다고 할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돈봉투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데 무력 없는 분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재수, 김영주 뭐 돌직구의 민주당 멤버들도 다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까지 지금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무력이 왜 나와? 그런 트로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가 왜 나와?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원장은 큰 그릇이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를 칭찬했죠. 박지원 전 원장의 이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전 원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역시 큰 그릇답게 딱 자기의 책임이다. 나는 탈당한다.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테니까 내 주의 건들지 마라.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잘못하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안 지잖아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부터 얼마나 지금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라면서 이제 정부 여당을 비판했는데 마지막에 송영길 대표 잘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쓱 껴넣었어요. 이재명 대표 하고 살짝 쉬었어.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잖아요.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정원장 그만두고 이제 방송 출연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 많이 불러주죠. 왜냐면 저렇게 국민과 공감할 수 없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라고 보는데 굉장히 국민 공감과 멀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 민주당 지도부에 너무 아부성 발언을 많이 해요. 그 듣고 있으면 저건 아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대장동 기소됐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 대표 그만둬라 안 둬라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예요. 현 대표 전 대표가 지금 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강제 귀국당한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언제 민주당이 붕괴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는데 전 대표, 현 대표를 또 같이 싸잡아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직 잘하고 있으면 지금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한 2배는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지지도도 뭐 한 10% 가까이 떨어지고 6% 떨어졌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좀 나가면 적어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득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좀 객관적이고 공정성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멀어져가는 좀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길, 이재명 잘하고 있다, 책임 잘 지고 있다라는 박지원 전 원장의 찬사였는데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만 못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사례도 없고 기소된 적도 없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했고 자진 귀국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범죄 엑스포다. 방탄했던 의원들 송영길은 왜 비난하냐라고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사뭇 다른 사법 의혹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무력이 없다라는 이 논란의 칭찬에 대해서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뭐 역시 큰 그릇이다. 뭐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무력이 적은 사람이면 자신이 보증한다.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국민 눈높이와 안 맞는 발언들이죠. 그래서 사실 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욕이 문제인 거잖아요. 본인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식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무력이 없다라는 게 사안의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사람은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자, 그 가운데 그럼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두 현역 의원은 탈당 안 시키나 이재명 대표가.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따르죠. 박 전 원장은 책임지는 정치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서영교 최고위원, 검찰 정치 개입 있다고 판단. 두 사람이 이미 입장 밝혔고 녹취 관련 왜곡이 있다 판단한 듯. 자, 여기서 다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비슷한 논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출당시킬 계획은 없다라고도 보이는데 검찰이 정치 개입하고 녹취 관련된 왜곡이 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탈당한 겁니까? 라는 또 질문, 역설 상황, 딜레마 상황. 김영주 의원님, 네. 언제까지 민주당인 이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왜 사과했습니까? 검찰이 정치에 판단했고 녹취록이 왜곡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사과한 거고 뭘 사과한 겁니까? 송영길 전 대표 탈당 잘했다면서요. 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개입을 했고 녹취록은 왜곡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안 주어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잣대가 그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본인이 첫 반응을 잘못했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른 대응을 내면서 조금 최고위원들하고 깊이 있는 어떤 좀 진중한 대책 논의의 결과를 냈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이것은 그냥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맡기자 이렇게 답을 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스탠스가 꼬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방금 뭐 박범계 의원 말 맞다나 이제 검찰에 지어주고 나니까 빠르게 수사할 것 같기도 하고 내년 총선 때까지 질질 끌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또 뭐 기존의 어떤 스탠스에 본연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뭐 언론과 하나하나를 이렇게 껍데기 벗기면서 이렇게 즐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니까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처음에 오히려 당에서 검찰과 동시에 우리 당에도 자체 진상조사단을 만들겠다. 외부에 위탁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봉투를 다 받았다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바로 지금 이름이 나오는 윤관석, 이승만 이런 분만이라도 최소한의 어떤 당내 윤리위원회가 출당을 할지 그분들의 소명을 정확하게 받아서 결정을 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윤관석, 이승만 이 두 분이 좀 불편해하거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일단 당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는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스스로 없애버렸잖아요. 없애고 나니까 다시 하기에는 좀 머쓱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최고위원들의 저는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빨리 한 번 더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론화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빈 방문으로 대한민국 정상이 미국을 찾은 겁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역사적 의미, 성과 등을 양국 국민이 인식하는 기회다.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다라고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 중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논란입니다. 유럽은 100년간 전쟁 겪고도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가 지금 국내에서 논란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탈과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줍니까?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을 일본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로 돌리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100년 전의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한번 일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불법적인 한반도 점령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식민지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 불법적인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다니고 위안부로 끌고 다니고 탄광으로 끌고 다니고 철도 만드는 데 끌고 다니고 식량 수탈하고 사람 이름 창씨 개명 다 시키고 강제 동원하고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일본을 향해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지 언제 무릎 꿇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대통령이 한 이야기라면 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지 일본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저는 강하게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발언이 있는 겁니다. 독일 보십시오. 100년 전에 유럽이 전쟁을 하면서 유럽은 화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나치 그거 해가지고 말하자면 폴란드 가가지고 독일 총리가 바뀔 때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눈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진정한 사과를 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독일이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일본은 단 한마디 사과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70명이 넘는 전쟁 범죄자들을 모셔놓은 신사에다가 일본 총리가 공문을 갖다 바칩니다. 70명이 넘는 일본의 내각 장관들과 정치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신사 참배를 합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정말로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대통령께서 왜 한국 언론도 아니고 외국 언론에다 대고 왜 이렇게 자꾸만 설화를 일으키고 외교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이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이 한 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일본이 했다면 저희들이 과연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본의 네티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뉴욕 워싱턴 포스트 이 기사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댓글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인지 정말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정말로 좀 이것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대통령을 응원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아쉬운 걸 전제할 필요는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전에 준비를 했을 거고 배석한 사람도 있을 거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조정하는 작업을 했어야 됐다.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과정에 있어서 참모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걸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봤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대통령실이 좀 정신 차릴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자, 일본이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고 늘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선은 일본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65년 한일 청구경협정으로 여러 가지 고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왕이 통석의 염인가 이런 얘기했었죠. 통절한 반석이란 표현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과가 있었어요. 다만 우리 국민들한테 그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본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500년 한일 관계 역사상 한 50년 동안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아픔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저는 어느 시점에 가서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무슨 일이 생기자마자 대통령 말꼬리를 가지고 짚고 저거를 또 반일 감정을 만들어 선동을 하고 죽창가를 갖고 또 찌르고 하는 이런 야당의 저는 대응 태도는 과연 옳은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화면에 봤던 것처럼 대통령의 역사인식 얘기하는데 과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역사인식은 올바른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리죠. 우리 박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일본이 사과를 막 했다 손 칩시다. 사과를 했던 그 결과가 여전히 지금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엊그제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자들을 다 모셔놓은 시사참배에 일본 총리가 공물 갖다 바칩니다. 강제 동원 없었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사과를 했는데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반일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반일 감정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을 식민지 살해했고 그리고 그 식민지 살해에 대해서 역사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 장인의 땅이라 우기고 있는데 반일 감정 가지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반일 감정 부추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상당히 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어렵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마냥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만 가지고도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봐요. 아쉬운 점은 있고 더러 오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가야 될 방향이 무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점을 고민해야 되는지 마냥 죽창가에 빠져서 그 상황만 가지고 헤매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순탄치만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할 때는 극복해야 되는 용기가 우리 국민들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두 분의 치열한 토론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의 주인공들은요. 바로 장경태 의원과 우상호 의원인데요. 장경태, 우상호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 사진을 두고 이런 주장을 과거에 했었죠. 들어보시죠.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인권 실종이고 외교 결례이고 국격 실추입니다.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당하지 않고 오셨겠죠.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당당히 잠깐 나가 있어라. 불쾌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화를 들었고요. 신뢰할 만한 소스입니까?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소식통이죠. 이런 이 과정 자체들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아주 좀 무례합니다. 경찰은 이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의 이 주장은 허위 주장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건희 관련 허위사실 유포, 경찰, 장경태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조명 설치하고 빈곤 푸르느니 뭐니 하는 장경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찰은 판단한 것이죠. 우상호 의원, 개 끌고 와서 외교부 장관 부인 마주쳤는데 나가라 뭐 등의 취재 발언, 경찰 결론은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은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이 없다라고 사실관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사실관계 파악하기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아주 쉬운 사건이에요. 아주 쉬운 사건이에요. 예, 확인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장경태 의원은 또 SNS에 뭐 대통령실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기소가 되면 그거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친절한 사법 서비스? 그렇죠. 아니 그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받아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한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정치에 대한 희망을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바꿔놓은 전형적인 저는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의 어떤 역할 자체는 사실은 기존 정치인의 어떤 탈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어떤 정책이랄지 어떤 정치에 있어서 깨끗한 개혁과 혁신 이런 걸 부르짖어하는데 이제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더군다나 설사 김건희 여사가 뭐 해외 나와서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빈곤의 포르노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또 조명을 뭐 설치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고 또 사진 전문가가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본인도 인정했잖아. 전문가 의견 뭐 그렇지 않다는 거. 더군다나 태국에 누구 자기 뭐 직접 뭐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고 최근에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뭐 50만 원 한 달 밥값도 안 된다. 이게 청년 정치인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우리 민주당이 더욱더 개혁과 혁신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청년 정치인이 할 걸 기대했는데 기존 정치인이 했던 그런 부패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거 뭐 50만 원 한 달 밥값도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취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 중에 일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방향을 좀 잘 잡고 가고 본인도 자기를 좀 성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경찰이 이런 결과를 내서 송치를 했다니까 그걸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국민 일반 속에서는 그에 대한 의구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혹은 어쨌든 장경태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좀 과하거나 또 사실을 왜곡해서 발언했다면 거기에 대한 절대를 가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예컨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그 자체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보면 방송과 또 자유로운 토론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어서 수사에 의뢰하고 송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자유도에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인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김영주 의원이 마지막 지적하신 부분 굳이 개개인 의원 한 명 한 명을 다 사법적으로 뭐 처벌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취지에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질문도 또 한번 추가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엔 너무 야당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의 수준이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자성 반성은 또 본인들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은 여야 모두가 같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에 잘못된 뭐 법사위 질의부터 해가지고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예의가 아닐 정도의 수준 낮은 왜곡 문제 제기라든지 또 팩트 체크가 안 된 질의를 통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정말 국민에게 그야말로 어떤 지지와 지원을 받으려면 총선 승리를 하려면 고쳐 나가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희한한 게 보면요, 박정호 의원님, 이런 유사 사례가 있어요. 그 청담동에서 누가 술을 마셨대. 그다음에 조명 켜고 영부인이 사진 찍었대. 공간 사저 정할 때 외교부 장관 부인 개 끌고 와서 나가라고 했대. 천공이 흰 도포자락을 입고 수염을 흩날리며 어디에 출몰했대. 라는 걸 지난 정부 5년을 집권했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제1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이걸 진지하게 의혹 제기하면서 끝까지 부인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회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지급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나쁜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저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김영주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다 각각을 찾아가지고 이거는 일벌백계해야 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주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공이 돋보자락을 휘날리면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김모 전 의원이 경찰이 천공이 거기 갔었던 흔적을 정황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건에 대해서 경찰을 어떻게 믿어요? 그게 언젠가는 또 이런 새로운 사실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래도 분명하게 천공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경찰 수사 결과도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신 승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뭐든 객관적인 팩트가 뭐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래머리 박은 타조의 정신으로 계속 현상들을 보는 한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갈등과 그다음에 무책임한 허위사실들이 막 날아다녀서요. 그 시간에 외화도 벌어야 되죠. 경제도 살려야 되죠. 하는 많은 비용들을 그 갈등을 치유하는 데 들어가서 우리 사회는 점점 퇴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국회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태영호의 소신, 유승민의 독설. 일단 소신이라고는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이 최고위원 리스크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이런 개탄을 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최고위원들의 설화가 몇 달째 논란이 계속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광훈 목사에게 김기현 대표가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하면서 당내에서조차 김기현 대표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급기야 셀프 징계, 윤리위 징계를 의뢰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 면전에서 나는 오만 곳에 구걸 안 한다 라고 사실상 직격을 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보시죠.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전을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그저 제가 한 발언 그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대표님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광훈 목사는 우리 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래저래 난감한데 예전 같으면 박정호 의원님 어디 당대표 면전에서 당대표한테 어마한 곳에 구걸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라고 하지 못할 상황인데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요. 글쎄요.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 정도밖에 안 나오는지에 대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태영호 의원이 본인의 발언과 관련해서 윤리위에 셀프 징계를 의뢰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소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대표가 흔들리니까 당대표를 공격을 해요. 바람직합니까? 최고위원이잖아요. 지도부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수사
정치적으로만 선당 후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정치 이전에 당을 먼저 생각해야죠. 저 얘기가 정말 태영호 최고가 하고 싶은 말이었더라도 그건 따로 나가서 조용한 데서 해야지요. 아무도 없는 데서 따로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죠. 저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보이지 않는 전국의 당원들은 한 사람의 당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더 얘기하고 한 발자국 더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당 지도부가 저런 식으로 공개적인 회의에서 무슨 마치 그 모모모한 집안처럼 점점 가는 거에 대해서 참담하고 화가 엄청 날 수밖에 없어요.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전당대회 끝나서 새 지도부 구성한 지 이제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왜 나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생각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거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일반 당원들 모습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차마 저런 얘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과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데, 태영호 최고에 대한 강한 비판을 또 해주셨으니까 애초에 이 논란의 발단을 사실 김기현 대표가 제공한 측면도 좀 있는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이게 지금 정광훈 목사와의 의혹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 거기에 최고위원의 어떤 정면 도전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큰 기대 없이 출발한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그 결과, 찍어놓고 김기현을 어쨌든 당대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윤핵관들의 결과가 이런 파장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오히려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외교자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취하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지평을 넓혀주는, 지금 오히려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자기 콤플렉스를 자꾸 외치는 게 불과한 거거든요. 사실 태영호 의원이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외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귀 기울여 들을 게 많은 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역할을 오히려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고,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그야말로 어떤 봄에 눈이 얼은 곳을 지나가는 듯한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외교 줄타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위치를 한다 그러면 당도 좋아할 것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아무도 관심 없는 과거 역사의 인물을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꺼내다가 또 정광훈 목사 부분 겨우겨우 잠재우니까 또 튀어오르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 뭐 하자는 거냐? 남한의 국민의힘을 폭파시키려고 온 간첩인가? 웃자고 표현하자면. 그러면 최고위원 돼가지고 실제로 그야말로 자룡지단을 일으켜서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책무를 갖고 온 것인가? 정말 웃자고 얘기하려면 최고위원들은요, 사실 어떤 면에 이 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외국가에 있을 경우에는 딱딱 당대표가 읽어야 될 것만 나눠줘서 딱 한 번 읽고 끝나는 식의 최고위원회 해야 됩니다. 개인 발언, 또 지나치게 당의 전체 조율이 안 된 발언을 자제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가 하면 유승민 전 대표는 이 당의 리더십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또 여지없이 독서를 날렸습니다. 무조건 올라보다가 따라가다가 대통령이 방향을 싹 틀어버리면 당은 또 그리 가잖아요. 그런 당을 국민들께서 믿겠습니까?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까지 보세요? 하수인이죠 지금. 민주당이 만약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재명 방탄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참신한 지도부가 들어서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망하는 거죠.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총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폭망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층 무당층한테 엄청난 외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심평 변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전망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성공 요건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조국이다. 준수한 외모에 뛰어난 언변. 윤 대통령의 제일 정적은 야권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이다. 정적이자 야권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아마 늦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하면 될 거다. 그러면 야권에서 선두주자가 될 거고 대통령의 정적이 될 거다. 그 이유는 준수한 외모에 뛰어난 언변 때문에 당선은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인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라 뭐 그런 얘기 언론에 나오는데 뭐 그게 맞는 얘기인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정치 멘토가 맞나 싶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 자질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뭐 준수한 외모, 언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정치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외모하고 언변인가요? 외모와 언변 가지고 망한 사람 많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민심을 잇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받고 실형 2년 선고받았잖아요. 네. 이 심평 변호사 얘기는 뭐냐면 징역 2년 선고받은 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출마를 하면 무소속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우리 국민의 수준을 저는 아주 낮게 보는 그런 언사다고 보거든요. 아니 항소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된다는 게 이게 민주국가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 범죄 혐의가요, 뭐 어떤 정치적인 탄압, 압박, 독재 정권 하에서 그런다고 하면 또 당선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본인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 교수가 징역 4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칭송하는 것은 뭔가 좀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을 갖춘 사람은 저희 돌직구쇼에도 많습니다.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